안녕하세요. 파워 시그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런 시그널들과 지표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익힌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오늘 처음 녹화를 떠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물망 차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차트 중에 보면은 그물망 차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접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물망 차트는 해외 선물에 아주 특화된 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물망 차트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이 해외 선물에서 70% 정도, 최소는 60% 정도 이상의 승률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물론 보신 분도 있고 접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소개하면서 방송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은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차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깨닫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물망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니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식을 하면서 혹은 해외 선물하면서 일봉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일봉에는 이평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일봉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이평선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차트가 주식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물론 해외 선물에서도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해외 선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 중에, 차트 중에 설정에 가시면은 그물망 차트라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르고 계신 분이 아마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은 자, 이것은 지금 미니 나스닥 해외 선물 나스닥의 1분봉, 5분봉, 10분봉 차트의 기본 차트입니다.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1분봉을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하락을 시작하기 위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분봉을 보시면은 5분봉은 상승 추세의 끄트리가 상승 추세 중에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역시 1분봉과 똑같은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내용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왼쪽에는 10분봉입니다. 나스닥의 10분봉. 10분봉에서는, 자, 5분봉에서는 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10분봉은 2배가 되다 보니까, 자, 1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왜 지지와 저항을 이 11선, 21선에서 왜 보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10일 동안, 혹은 20일 동안, 혹은 60일 동안, 혹은 120일 동안에 자, 평균값을 이동평균으로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을 익히 익혀서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주식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해외 선물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특히 해외 선물은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틱봉 혹은 1분봉, 5분봉, 10분봉에서 그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거래를 잘 하시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켜놓고도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좀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놓고 거래를 하라 그러면, 매매를 하라 그러면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차트 중에 그물망 차트라고 있습니다. 그물망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예, 해외 선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그물망 차트는 해외 선물에 아주 최적화된 차트이다. 그리고 그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추세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추세 움직임에 따라 진입과 청산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60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이다 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물망 차트를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캔들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가격 차트 설정하고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도표 중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그물망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 그물망 차트가 오늘 배울 차트의 내용인데, 자, 그물망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변수에 시작값 50으로 돼 있어요. 50으로, 이거는 제가 아마 미리 세팅을 해놨을 수도 있는데, 자, 시작값을 5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간격은 10, 이평 개수는 20개. 20개까지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물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20개까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 자, 색상은 지금 제가 회색으로 색종이 되어 있는 걸 체크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면은 이게 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럼 회색 중에서 제일 밝은 색을 선택하시고 색상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쭉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분봉에서도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물망 차트를 택하시고, 자, 50, 시작값 50, 간격 10, 이평 개수 20개, 자, 색상 확인. 그러면 5분봉에서도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10분봉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그물망 차트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러면은 10분봉에서도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좀 축소를 해서 볼까요, 차트를? 자, 이러한 차트들이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분봉과 10분봉은 2배의 시간에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고, 1분봉의 차트는 5분봉에, 지금 보이는 차트는 하마 지금 5분봉에 지금 1분봉의 차트에 보시는 내용은 5분봉의 어디 부분일까요? 자, 이 부분서부터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지금 현재 1분봉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물망 차트에는 50선부터 51선, 즉 우리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물망 차트는 51선부터 20개의 이평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분봉 기준으로 51선부터 241선까지 이평선으로 구성된 10단위의 이평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물망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아마 그물망으로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 차트를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외 선물에 적응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는 지금 그물망 차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이평선이 들어있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이 들어있는데, 그물망 차트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61선과 121선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죠. 자,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자, 5일선은 점선으로 보이고 11선, 21선이 위에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평선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이평선에서는 지우면은 없어지겠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차트 움직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놔둔 것이고요. 보통 저는 사용을 할 때에 이 금방 차트와 이평선에서 11선과 61선, 120선을 지우고 5일선과 21선만 남겨놓고 금방 차트와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해외 선물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회색으로만 돼 있어서 조금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금방 차트를 이 금방 차트에서 개별적인 이평선에다가 색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자, 이 금방 차트 중에 시작을 하는 51선과 또 중간에 121선과 또 끝허리에 241선에 색상을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저는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방 차트에 지금 51선, 자, 맨 위에 파란색이 51선, 그 다음에 61선 표시를 해놨고 121선을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151선, 241선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굳이 해놓은 이유는 이 추세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올림이나 눌림이 올 때에 이러한 자리들에서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거나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히 51선, 61선, 121선, 151선, 241선에 색상을 넣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그것은 5분봉, 10분봉 똑같겠지요. 자, 맨 오른쪽으로는 1분봉, 맨 가운데는 5분봉, 맨 끝들이 왼쪽에는 10분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는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해외 선물 미니 나스닥의 차트이고, 자, 좀 크게 해놨더니 차트가 보기가 조금 거북하죠? 축소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물망 차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52평선부터 22평선까지 10단위로 약 20개의 차트로 2평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거래를 할 때에는 1분봉을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1분봉 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자, 이것이 1분봉에서 조금 흔들릴 경우에 1분봉이 차트가 장 시작이나 이럴 때 좀 변동성이 많은 경우에 1분봉에서는 휩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 5분봉을 참고로 하고, 자, 그리고 10분봉은 왜 있느냐? 우리가 보통 항생과 나스닥은 1분봉과 5분봉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오일, 골드, 유로, 엔화 이러한 선물들은 5분봉을 기본으로 해서 10분봉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 해외 선물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거의 잘 맞습니다. 아주 잘 맞고요. 굳이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도 오랜 경험은 없지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보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성공률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리지요. 차트 설정은 설명을 해 드렸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제가 차트 하나를 더 꺼내서 크게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금물망 차트를 좀 1분봉입니다. 1분봉 기준이고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켜놨는데 4월 22일서부터 어저께 저녁, 어저께 새벽이죠. 4월 25일 새벽까지의 차트가 금방 차트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물망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기 전에 금물망 차트에 활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물망 차트 지금 어디 좀 하락과 상승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좋겠네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평선을 구분하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 중에 일등에는 정배열을 이루고 상승을 하지요. 그리고 하락 추세 일등에는 역배열을 이루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은 5개의 이평선을 가지고 봤지만은 지금은 20개의 이평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진 이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평선의 상단선 부분을 이평선은 보통 이 상단선 부분을 상단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단선이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아래 보이는 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하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는 또 상단선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하단선. 자, 그 다음에 또 상단선. 또 하단선. 그런데, 자, 매도 추세일 때에는 상단선 부분이 242평선, 매도 추세일 때는 역배열이겠죠. 예. 긴 이평이 상단에 자리를 잡고, 짧은 이평, 단기 이평들이 하단에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에는, 자, 짧은 이평이 먼저 상승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긴 이평이 따라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가 매도 추세이냐, 매수 추세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간이 많이 벌어졌을 때를 발산 구간이라고 합니다. 발산 구간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간이 짧을 때, 상단선과 하단선의 이격이 짧을 때, 작을 때, 이럴 때를 수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렴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 발산이라고 부르느냐. 보통 우리가 선물 시장을 나눌 때에 항생과 나스닥을 한 섹터로 보고 오일, 골드, 유로, 엔화 이라는 것들을 또 한 섹터로 봅니다. 이것은 항생과 나스닥이 움직임이 빠르고 오일과 골드, 유로, 엔화는 움직임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네, 변동성이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변동성이 항상과 나스닥을 버금갈 정도로 빨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원유 싸움이 끝나고 원유의 전쟁이 끝나고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또다시 조용한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런 시장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예, 올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수렴 구간이 있고 이렇게 발산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상단과 하단선의 이격이 굉장히 크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경우에 발산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수렴이라고 하느냐. 보통 항생과 나스닥은 자, 이 상단선과 하단선의 이격이 50에서 60틱 이상일 때를 발산 구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오일 골드 유로 엔화는 40틱 이상일 때, 40틱 이상일 때를 발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렴 구간은 반대겠지요. 자, 항생과 나스닥은 50틱이나 60틱 이내일 때, 상단선과 하단선의 이격이 50틱이나 60틱 이내일 때를 수렴 구간이라고 부르고, 자, 오일 골드 엔화 유로는 40틱 이내일 때를 수렴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익혀둬야 할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물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들이 있죠.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이 주로 매물대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매물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매물대에서 일어날 때에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하냐, 그것은 오랜 숙달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부르는 용어 정도는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즉 매수 추세 중에 눌림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눌림목이라 그러죠. 자, 눌림목 구간을 받쳐주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지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매수 추세일 때에 올라가다가 눌림이 옵니다. 자, 눌림목인데, 눌림목이 어디서 오느냐? 매물대 부분에서 오겠지요. 자, 매물대 부분이 어디냐? 여기 뭐 대충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당일 종가라고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자, 여기 눌림에서 한번 마디가 생겼죠. 자,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눌림이 한번 왔습니다. 여기에 눌림이 한번 왔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눌림이 왔죠. 또 여기에 눌림이 한번 왔습니다. 자, 여기는 갑자기 툭 떨어졌다 왔는데, 이것은 무시하고, 자, 여기도 눌림 구간이 있습니다. 자, 눌림 구간. 자, 그럼, 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눌림 구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다가, 자, 매도 추세는 하락을 하다가 잠깐 올라왔다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잠깐 올라왔을 때는 올림 구간이라 그러고, 그때 부딪히는 구간을 저항 구간이라 그러죠. 어디 있느냐? 자, 저항 구간. 자, 이런 것들이 저항 구간인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 자, 그걸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외 선물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중요하지만은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고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지지와 저항, 눌림목, 올림목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해외 선물은 추세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추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추세 방향대로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점이나 저점을 잘 잡아서 거기서 진입해서 최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무엇입니까? 조그만 것을 먹고 조금씩 움직여서 꾸준히 먹는 것. 그것이 개미의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먹느냐? 자, 우리가 인간이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200틱, 300틱 참아서 먹는 건 진짜 힘듭니다. 물론 추세 잘 잡아서 참아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눌림목이나 올림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금액이 100만원 혹은 50만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은 그냥 2, 30만원, 하루에 2, 30만원 먹으면 족하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저점, 고점 잡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점 비슷한 곳, 고점 비슷한 곳, 가장 정확한 것은 추세 방향대로 눌림목 혹은 올림목에서 진입을 해서 그냥 3, 40틱, 4, 50틱 먹고 얼른 빠지면은
그냥 하루에 20만원, 30만원의 수익은 누구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우리 또 인간이다 보니까 욕심이 많지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욕심 보이다 보면은 수익 내기는커녕 손실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 깡통을 차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 안타깝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욕심을 좀 버리고, 오늘 금은망 차트를 잘 배워서 이 차트대로만 적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을 가지고 그냥 하루 일당 10만원, 20만원 우습게 벌 수 있는, 예,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예, 설명은 끝났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서 자, 그걸 진행하기 전에 아까 수령과 발산을 말씀드렸는데, 왜 수령과 발산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세와의, 해외 선물은 추세와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이거 뭐 처음 하다 보니까 목이 금방 칼칼해졌는데, 잠시 한 1분, 2, 3분만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그 사이에 나스닥 일봉을 좀 켜놨는데, 나스닥 일봉입니다. 자, 일봉을 켜놨는데, 자,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에 일봉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거래를 하죠. 자, 일봉을 체크하고 거래를 하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은, 자, 맨 위에 녹색이 5일선, 그 다음에 좀 얇은 게 11선, 파란 게 21선, 그 다음에 밝은 파랑이 61선, 빨간색이 121선, 121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61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나가 있고, 21선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차트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자, 여기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요것이 1월달, 12월, 작년 11월, 12월 달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캔들이 21선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11선까지 지지를 받습니다. 11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11선에서 지지를 한번 받지요. 지지를 며칠 받지요. 그리고 1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보이시나요? 자, 21선을 깨고 잠깐 내려왔다가 며칠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서 고점을 형성하고, 자, 코로나가 발생된 시기부터 작년 12월 중순부터, 중순 이후부터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하락 추세 돌아섰을 때 어떻게 변해가느냐? 자, 5일선에서, 자, 5일선을 깨고 내려갔지요? 자, 그 다음날 캔들이 5일선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데 5일선을 타고 내려갔지요. 내려가다가 다시 11선에서 이번에는 지지가 아니라 저항을 받습니다. 올라가다가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렇게 5일선을 지금 타고 내려가다가 잠깐 돌파했다 또 내려가고 돌파했다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단기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파악하고 내려가는 추세를 파악하는데 이게 어디서 부딪혔다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왔다가 어디서 부딪혀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런 이평선으로 활용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우리가 그럼 이러한 내용이 일봉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물망 차트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선물 거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수령과 발산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해외 선물은 추세가 즉 매도 추세였다가 매수 추세로 바뀐다거나 매수 추세였다가 매도 추세로 바뀐다거나 하는 변곡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 고점이나 단기 저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물론 중간중간도 나타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저점, 단기 고점에서 추세가 변곡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어디 구간이냐? 자, 보시면은 자, 추세를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변곡 구간을 만들고 상승 추세를 타지요. 또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변곡 구간을 만들고 하락 추세를 타지요. 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변곡 구간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주로 이 변곡 구간은 추세가 변곡되는 구간은 주로 수렴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상 구간에서는 절대 변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90% 이상의 진리라고 익혀두셔도 됩니다. 가끔 장 시작할 때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지표 발표가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발상 구간에서도 아주 드물게 변곡 구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변곡 구간이 추세를 바꿀 정도의 변곡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솔직히는. 그 변곡은 반드시 수렴 구간에서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발상 구간에서는 언제 생기느냐? 자, 장 시작에서 거래량이 밀고 내려가거나 밀고 올라가거나 그럴 때 지표 발표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주로 수렴 구간에서 변곡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구간이냐? 자,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 자, 요런 구간. 자, 이렇게 수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산은 상단선과 하단선과 상단선의 이격이 50틱에서 60틱 이상이라고 그랬죠. 나스닥과 항생은 지금 나스닥을 보고 있으니까 60틱 이상이라고 그랬죠. 60틱 이상 뭐 100틱, 200틱, 300틱 이렇게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 구간은 50에서 60틱 이내 그 구간을 수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만 변곡이 가능하고 변곡 대응, 즉 우리가 스위칭 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돌아선다든가 매도로 갔다가 매수로 돌아선다든가 그게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추세 이탈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매도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변곡을 만들고 매수 추세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자, 추세가 진행이 이 단기 고점에서부터
단기 고점에서부터 추세가 매수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단기 고점을 찍고 매도 추세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추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 추세로 진행이 되고 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변곡을 우리가 스위칭을 하느냐. 이렇게 매수 추세로 진행이 되고 올 때에는 이 하단선이 깨져서 이 캔들이 하단선을 깨고 내려와서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매수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참고만 하시고 차트를 보고 오늘 설명을 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매수 추세 중에는 하단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자, 매수 추세는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하단선 이상에서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이 하단선을 깨서 안착이라는 말은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 봉이 음봉으로 하단선 이하에서 시작을 할 때게 그것도 한 8틱 이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할 때에 그것을 안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여기가 지금 하단선의 움직임이 이렇죠. 이렇게 됐죠. 이 하단선을 깨고 안착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내려가서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죠. 자, 여기가 이제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서 안착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추세일 때에는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서 안착을 했을 때를 이제 추세가 전환되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매도 추세가 바뀌었겠죠. 추세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다가 자, 매도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간에 여기는 우리가 변곡이 일어나려다가 실패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이런 것은 수렴 구간에서 변곡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매도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 부분에서 변곡을 만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실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곡이라고 보지 않고 올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변곡이 일어나냐? 자, 아까는 상승 중에는 상승을 하다가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서 안착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매도 추세 중일 때에는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상단선을 깨고 올라가서 자, 매도가 진행이 되다 캔들이 하단선 밑에서 이 상단선 밑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계속 캔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매도 추세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자, 상승을 해서 자, 하단선 단기 저점을 이 부분에서 만들고 상승을 시도하지요. 상동을 시도하는데 자, 시도하다가 상단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을 때게 이 부분이죠. 돌파를 하고 내려와서 상단선 다시 안 깨고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에 이것을 추세가 변환된다고 보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매수 추세 중일 때에는 하단선을 깨기 전까지는 매수 추세가 유지되는 걸로 보시고 매도 추세 중일 때에는 상단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 추세가 유지되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저 혼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를 2번, 3번 돌려보시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키워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에
하락 추세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서 단기 고점을 찍었네요. 자,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지요. 자, 하락을 하면서, 자, 상승 중일뜨기에는 이 캔들의 움직임들이 하단선 위에, 자, 매수 추세일뜨기에는 정별이라 그랬죠. 정별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습니다. 네, 장기 이평선 밑에 있고, 그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장기 이평선을 하단선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매수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본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거꾸로 매수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매도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역배열이겠죠.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장기 이평선이 상단선을 자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도 추세일 때에는 상단선을 깨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매도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이 캔들이 추세가 전환되면은, 자, 단기 이평선을 깨는 것이 쉬울까요? 장기 이평선을 깨는 것이 쉬울까요? 물론 단기 이평선을 깨는 것이 쉽겠죠. 왜? 단기니까. 그리고 장기 이평선. 자, 아까 차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51선부터 241선까지. 자, 1분봉에서 241선이면은 4시간 정도의 움직임이죠. 4시간 정도의 캔들의 움직임이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매도 추세로 반환되는 시점인데,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이죠.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 그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이 어디냐? 자,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요 부분이네요. 자, 빨간 240 장기 이평선을 파란 50 이평선이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완전히 변했다고 보는데 그 시작이 어딥니까? 자, 캔들이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서 이렇게 깨고 내려갔죠, 지금. 그랬다가 반등을 했다가, 자, 요 봉들이 지금 장기 이평선 하단선 아래에서 음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안착을 했죠. 올라왔다가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음봉으로 시작하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요런 구간이 요렇게 됐을 때게, 야, 이제는 추세가 바뀌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봉에서도 5위평, 12평, 22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 저항을 받으면은 보통 5위평, 12평, 22평에서 지지 저항을 받고 올라가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62평을 만약에 깨거나 돌파를 했을 때에는 추세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1분봉에서도 해외 선물의 1분봉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평을 깨고 내려오고 또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242평까지 깨고 내려가거나 깨고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추세가 변한다고 보는 이유는 장기 이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론상으로도 맞지만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차트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지난 차트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잘 맞습니다. 아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죠.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자, 캔들들이 상단선 하단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놀기 시작하다가 쭉 내려와서 자, 수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렴 구간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상승 추세를 지금 마치 자, 이게 단기 저점 같이 보이고, 여기가 단기 저점 같이 보이죠?
단기 저점같이 보이죠? 그러면서 마치 추세가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하는데 안착을 못합니다. 상단선을 뚫고 안착을 못합니다. 안착을 못하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보통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가 강도가 좀 있어서 거래량이 좀 있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단선의 매도 추세가 워낙에 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차트를 축소해서 놓고 보시면은, 자, 이 기울기가 상당하죠. 자, 이렇게 매도 추세가 상당하죠. 그래서 상단선이나 하단선의 기울기, 상단선의 기울기, 또 더불어서 상단선의 하단선의 기울기가 같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세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추세가 진행될 때에는 수렴 구간이라 할지라도 뚫기가 힘들습니다. 왜? 매도 추세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 추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수렴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뚫기가 힘들고, 거기서 올림목의 최고봉으로 자리 잡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추세 돌파를 실패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자, 이 부분에서 저점을 찍지요. 자, 여기에 저점 형성을 지금 했지요. 이렇게 저점 형성을 하고, 자, 추세가 변곡이 됩니다. 추세가 변곡이 되는데, 자, 추세가 변곡이 되면 돌파를 했지요. 돌파를 해서 눌림도 약간 주다가 그냥 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데, 시간상으로 10시 반, 저녁에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자, 장 시작하는 시간이죠. 바로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로 시작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때문이라 그랬죠? 자, 상단선. 자, 매도 추세일 때의 상단선은 242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242평 뚫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매도 추세일 때에 242평을 뚫고 올라가면은, 자, 이제는 추세가 올라가서 안착을 하면은, 자, 이제 추세가 바뀌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성공률은 몇 프로냐? 제가 오랜 동안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70% 이상 됩니다. 70%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하면은 반드시 70%는 성공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추세 이탈, 즉 스위칭하는 구간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매도 추세일 때에는 상단선이 장기 이평선이다. 하단선이 단기 이평선이다. 자, 하단선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 자, 캔들이 돌파하는 시점. 물론 장기 이평선은 캔들이 돌파하는 시점보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지만, 자, 그 비슷한 시점, 그 시점, 자리, 캔들이 돌파한 시점이 장기 이평선이, 캔들이 먼저 돌파를 하겠죠. 캔들이 먼저 돌파한 그 시점이 조금 뒤에 10분이나 20분쯤 뒤에, 자, 이평선 52평 자체가 242평을 돌파를 하는 시점, 그 시점이 추세가 변곡되는 시점인데, 자, 캔들이 먼저 돌파하게 되겠지요. 자, 그 시점이 이제 추세가 변하는 시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매수 추세일 때에는, 자, 매수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어디 갔어요? 네, 요 부분이었네. 자, 매수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자, 매수 추세입니다. 자, 매수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자, 캔들이, 자, 상단선, 자, 매수 추세는 정배열이라 그랬죠. 정배열이라 그랬고, 자, 정배열은 단기 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평선이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가 하단선이 되겠죠. 그래서 캔들이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를 추세가 변한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자, 하단선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반드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뒤따라서 52평이 깨고 내려가지요. 50평 깨고 내려가지요. 자, 그러면 추세가 변했다라고 보는데, 추세가 변했는데 지금의 이 시점은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가 잠깐 반등을 했다가 추세가 다시 매수 추세로 갈 것처럼, 예, 이거를 우리가 휩소라고 가끔 표현을 하는데, 야, 휩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상으로는 새벽 2시 반, 2시 반쯤 됐네요. 휩소라고 보는데, 요거 우리가 개인들이 속기 딱 좋은 것이죠. 속기 딱 좋은 자리인데, 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매도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자, 매도로 가죠. 자, 요 자리에서 안착을 한 것이죠, 지금. 자, 상단선을 다시 돌파를 못하고 매도로 갔기 때문에 안착을 했다고 보는데 갑자기 드드드득 하고 치고 올라가서 상단선을 다시 돌파를 하는데 요거 휩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휩소인데 요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 1분봉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은 자, 5분봉을 보시면 또 판단이 틀려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5분봉에서 보면은 아우 저거 휩소네라고 판단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올림목에 자, 변곡이 되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곡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뒀다가 몸에 익히면 됩니다. 몸에 익혀서 야 저거 휩소구나, 요거 내가 매도 한번 때려야겠다. 왜? 이미 추세 변곡은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기평을 뚫고 내려와서 52평이 한번 뚫고 단기평 뚫고 내려온 순간에 한번 추세가 변했는데 요거 다시 매수로 갈까? 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조금 무리하지만 손절을 닫고 대응을 한다고 치면은 긴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힘듭니다,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오랜 숙달이 되기 전에는, 오랜 숙달이 되기는 이것을 판단하는 게 힘든데, 최소한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한 3개월 이상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은, 아, 그건 또 왔네. 이 자리 또 왔네. 라고 판단이 되실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자, 이 강의를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변곡하고 내려가는데, 자, 매도 추세로 바뀌면서 하단선 부근이 52평으로 자리 잡고 242평이 상단선 자리 잡으면서 역배열을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추세가 변곡되는 구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추세 이탈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눌림목이 오고, 어디서 올림목이 오고, 어디서 청산을 하느냐. 이것은, 자, 오늘 지금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가 아니라 잠깐 쉬지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간상으로 제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상으로 이게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물망 차트에 대해서는, 자, 요것을 1편으로 하고, 잠시 제가 쉬었다가 2편 방송을 해서 2편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1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2편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자, 혹시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처음 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가 다시 녹화해서 2편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